회의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의 본회의를 취재로 오신 딜라이브 등 언론사 관계자분들과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 및 답변권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고영찬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정재동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중 고영찬 의원님은 일문 일답 방식을, 정순기 의원님, 정재동 의원님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일문 일답 방식의 질문 시간은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의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 독산 1동 지역구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영찬 의원입니다. 이번 258회 정례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구정 전반에 대해 진지하게 임해주고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대 의회도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변화와 성과를 되돌아보면서도 앞으로의 금천구가 구청의 설명이 아닌 구민의 체감, 보고서가 아닌 현장의 안전과 삶의 질을 기준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항상 구민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주민의 안전과 생활을 직접 확인하는 의원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저는 금천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로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보다 원활하고 유익한 구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솔직한 답변을 간결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 한잔 하시죠. 네. 저도 물 한잔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청님, 올해 개청 30주년 기념 하모니 축제 본 행사가 2일, 그리고 하모니 위크 2주 이렇게 해서 금천구 전역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된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운영했다는 사실 아니고 구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체감했느냐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금천 하모니 위크 2주 동안 운영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축제가 2주 동안 진행된 사실을 모르는 구민이 많았습니다. 그냥 공연 한 번 한 것 같다. 30주년이라고 해서 딱히 특별한 느낌은 없었다. 왜 금천구민이 하모니 위크를 30주년 기념축제로 체감하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시각을 달리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30주년 축제가 굉장히 의미 있었고 또 모처럼 만에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승화됐다라는 평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나 평가는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고요. 그 부분들은 자기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어떤 객관적이고 이런 평가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참여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수치가 있겠죠. 참여 뭐 축제의 어떤 그런 인원이라든지 또 만족도 조사라든지 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구청장이 바란다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참여자들의 어떤 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평가가 있죠. 하모니 위크를 2주 동안 운영했고 또 청장께서도 지금 뭐 잘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100%몇 점이냐 뭐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각자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네. 객관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평가는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네. 저희도 네. 구청에서 이제 축제 평가를 1차 한번 했었어요. 네.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그런 평가는 계속 벌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천 하모니 축제가 우리 구를 대표하는 축제인데 그럼 방금 100점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100점 만점에 청장께서는 몇 점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평가의 과정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예, 나중에 아니, 또 방금 점수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예. 뭐 이제 대략 저희가 몇 점 이제 정도 보세요? 우리 담당 부서랑 문화체육과랑 또 축제를 담당했던 어떤 그 시행했던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한번 평가회를 한번 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보완점이나 또 아니면은 개선해야 될 점, 또 발전해 나가야 될 점 여러 가지를 갖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일 공연에만 지나치게 집중된 구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모니 위크보다. 그러니까 하모니 위크보다 집중돼 있다. 네. 어떤 점이 그렇죠? 주민들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주민들의 평가가. 예. 저는 이제 달리다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축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어요. 단순하게 행사를 하는 그 이틀간의 기간이 아니라 축제를 준비하고 축제를 또 즐기고 축제를 또 평가하고 그 다음에 축제를 준비하는 이런 연속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런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사회 관계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금천구에 미치는 영향들을 잘 고려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요. 네, 또 그런 과정들을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축제의 과정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쳤죠. 네. 네, 청장님 이게 우리가 하모니 축제 지금 올해 한 번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적으로 기획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게다가 30주년이라는 그런 의미 깊은 해였는데 왜 이렇게 잡음이 났을까요? 그럼 문제점은 없었다는 건가요? 저는 이게 기획 실패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주민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세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그러니까 주민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시간인데 예. 청장님께서 전략을 또 어떻게 짜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계속 질문을 주고 계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그 주민분들이 어떤 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뭐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네. 내가 보니까 뭐 왜 불꽃놀이 했냐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축제 뭐 예를 들면 대형 가수가 왔는데 대형 가수 도대체 이성환이고 왜 불렀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 이성환 가수 너무 좋았다. 그거 알고 계시네요. 이런 부분도 계시고. 청장님 알고 계시는데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아니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있을 알고 수 있다. 계시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질의 요지가 핵심이 뭐냐 이거죠 저는. 아니 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말씀하시면 지금 그 다 구체적으로 네.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지금. 부분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요. 네, 네. 불꽃놀이? 방금 소- 나열하신 것만 그럼 답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불꽃놀이는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 하모니 축제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이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벚꽃 하모니 축제였죠 우리가.
과거에 벚꽃이었는데 벚꽃이 과연 금천구를 상징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벚꽃이 피는 시기가 굉장히 4월 초에 굉장히 춥기도 하고 네, 날씨가 알겠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네. 갑자기 뭐 벚꽃 이야기가 나오셔가지고. 네. 특히 본 행사 객석 상당수가 초청 가수 팬클럽이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청장님 8만 명 운집이라는 구청 보도는 어떤 근거인 건지, 그리고 그 숫자 안에 팬클럽, 외부 관람객, 행인 모두 포함된 것 아닌지, 그래서 구민을 위한 축제에서 구민이 밀려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금천 하모니 축제 관람 인원이 이제 8만 명이라고 이제 발표를 말씀드렸는데 8만 명이라는 수치는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참여하시고 축제를 이렇게 하시는 그 숫자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개소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밀도 기반의 면적 환산법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개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이번에는 CCTV를 중심으로 해서 AI가 탑재된 분석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그 관람 인원을 네. 조사를 해서 8만 네.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네. 그 부분 이제 저희가 문화재단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뭐 중복을 거를 수가 없는 그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8만 명 운집 보도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팬클럽 외부 관람객 단순 행인들에 의해서 이 축제 보러 오신 주민들이 밀려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네. 대비하지 못했는가 요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요즘은 이제 뭐 대형 가수나 대중 가수를 부르면요, 그 되게 이 팬클럽들이 쫓아다닙니다. 사실은 그 팬클럽들이 어떤 그 유명 가수 같은 경우는 하루 전부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막 그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팬클럽하고 우리 축제 진행팀하고 아마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팬클럽들이 좀 자제를 해달라. 그리고 일정한 공간은 팬클럽이 뭐 당연히 그 팬클럽들도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공간을 갖다 서로 양해를 하자.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진행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 협의 내용도 있겠네요. 그거 네, 자료 주시면은 네. 고맙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팬덤력이 있는 인기 가수를 섭외했을 때 그 팬덤이 몰리는 현상은 예상 가능한 상황 그 아닙니까? 부분은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근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팬덤들이 와서 네. 그 축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어떤 그런 상징성을 내비치고요. 그분들이 또 와서 금천구를 알아가는 이런 또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제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도 느끼지만 여러 가지 그런 그 사회 경제적 관계 또 금천구의 정체성, 금천구의 어떤 위상을 알리고 그런 금천구의 어떤 홍보도 하는 그래서 이 지방 같은 경우는요. 경제적인 측면의 축제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팬클럽이 외국 지역을 알아간다라고 그런 하셨는데 측면도 이게 부정할 수는 없는 그런데 다른 이제 측면이죠. 우리가 지금 구 축제잖아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축제 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축제 하모니 축제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화합이라는 축제도 성격도 있고 우리 구의 정체성을 알려서 구를 홍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구민 우선이어야 되는 축제에서 뭐 좌석, 뭐 우선 예약 가족석 그 보호 장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좌석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좌석이 구민이 좀 더 많이 참여하시고 또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지적은 저도 올바르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실제- 측면에서 앞으로 조금 더 구민들 중심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축제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요즘 시대의 축제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개인주의라든지 또 내지는 이런 사회적 현상들을 극복해 나가고 또
우리 금천구를 알겠습니다. 홍보해 나가는 그런 측면도 알겠습니다. 있다라는 또 말씀.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가지고요. 네. 실제 공연을 보러 왔던 일부 팬들이 네. 블로그를 통해 상세하게 남긴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네. 전날 혹은 당일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던 팬들에게 금천구 관계자가 추운이 안에서 대기하라고 안내해놓고 그 사이 밖에서 새로운 대기줄이 형성되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이러면 가수 이미지에 먹칠이 된다. 가수에게 피해준다는 식의 발언까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구민보호 장치도 없었고 타 지역에서 온 팬들에게도 금천구의 이미지 정말 안 좋게 남긴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거에 그러면은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을 알아간다, 이미지를 좋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둘 다 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협상이나 서로 의논 과정이 저는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팬덤들이나 또 우리 구민들이 상호간에 만족하고 상호간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나 또 그런 과정들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서초구는 24년 크리스마스인 소초 올해 초 신년음악회 서리풀 갈라 콘서트에서 소초구민 우선 예매일을 따로 두고 다음날 일반 예매를 풀었습니다. 근데 금천구도 다른 여러 공연들 우리 주민들께 미리 예매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모니 축제는 왜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된 겁니까? 주민들 하모니 축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들에 대한 세부적인 뭐 구민 참여나 참여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공연이나 전시 체험이라는 것들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은 뭐 공연에 뭐 합창단 공연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주민 참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몇 프로나 참여했는지 추가적으로 제가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구민의 참여도 좋지만은 구민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지 참여하신 분들도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 맞는 것 근데 같습니다. 지금 30주년이라는 중요한 해인데 그 우리 구가 이제 힘줘서 어떻게 보면은 준비했다는 대표 축제가 이런 기본적인 운영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뭐 의원님 시각이고요. 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추가적인 거는 제가 자료로 객관적으로는 다 잘 됐나요? 저는 뭐 큰 틀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운영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뭐 주민 참여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런 분 이쪽에서 우리 저희 집행부에서 실무자들과 어떤 그런 자료를 통해서 한번 같이 의논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자료 청장님 다 들고 계시는 자료거든요. 아니, 그걸 저한테 토대로, 없거든요. 그걸 토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또 없다고 하셔가지고.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질문 드리겠습니다. 24년 3억 7천이었던 예산이 하모니 축제 30주년이라고 해서 5억 6천까지 51% 증가했습니다. 예산은 역대급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전보다 못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말씀하신 대로 뭐 객관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완성도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에서 문제였던 건지 뭐 방만 운영 때문인 건지 기획 실패인 건지 이 청장께서 이게 100% 만족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0%가 아니라면 나머지 일부는 어떤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만족도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주관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2025년도 하모니 축제의 만족도 조사가 5점 만점에 4.43점을 저희 갖고 있고요. 또 응답자가 한 120명 정도 됐어요. 숫자는 좀 표본은 좀 작은데 4.43점을 기록했고 재방문 의사도 89% 정도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저희는 나름대로 이번 하모니 축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는 객관적인 근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인근 자치구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영등포구는 구민의 날 3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를 열어서 30주년 타이틀과 무대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다음 강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청 30주년 우리랑 똑같네요.
구민의 날을 함께 기념하는 KBS 열린음악회를 열어서 8,500여 명 구민들이 함께 기념일다운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민 입장에서 보면 오늘이 우리 구 30주년이구나, 이게 30주년을 대표하는 무대구나 하고 볼 수 있는 각인된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봤었습니다. 보니까 그 지역의 청장님의 모습을 카메라가 자주 비춰주더라고요. 내년을 생각하시면은 청장께서 참 좋은 행사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금천 하모니 축제는 매년 하던 축제 포맷에서 유명 가수를 이제 라인업만 더 씌워가지고 뭐 좀 이도저도 아닌 행사가 전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을 줄 때 좀 제대로 주거나 뭐 이래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방송이 아니었어도 여러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영등포 강북처럼 체감할 수 있는 대표 무대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TBS랑 이제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송사랑도 이제 어떤 협업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또 이번에도 저희 관내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본사나 또 지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원원방송하고 TV조선이 우리 금천구에 이사를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더 효과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구민천구를 알리고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앞으로도 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는 당연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문제점 개선 필요한 부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모니 축제가 30주년 기념이 아니라 내년부터 서울에서 손에 꼽는 축제가 되려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지 청장님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라는 것은 우리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주민들 간의 어떤 그런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축제 이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준비하고 또 축제를 행하는 그런 기간, 또 그거에 대한 사후 평가 기관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금천구의 고유의 전통도 알려나가고 금천구의 정체성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 성장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그 부분들이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도 토론을 하면서도 우리 금천구 하면 떠오르는 게 없다. 우리가 올해 개청 30주년인데 금천구를 상징할 수 있는 걸 축제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주문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고영찬 의원님도 이렇게 구정질의에서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우리 금천구의 지속적인 가능성, 또 문화도시 금천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또 제안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받을 용의도 있습니다. 제안을 드려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제안 어떤 거 많이 해주세요. 이게 그 우리 구 대표 축제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청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챙기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만큼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관련돼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작년 예결위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아무 실적이 없는데 상근 2명 인건비 편성해서 지적받은 사실 알고 계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받았는데 이렇게 설치됐다는 점이? 그러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구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을 받고 있어요. 구에서 민원을 받는데 이러한 민원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후속 조치를 하는 게 그런 부서나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설치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준비라든지 또 과정이라든지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어떤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여러 가지 좀 극복하면서 성과를 좀 내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필요할 때 조직들을 만들어요. 네. 또 그 조직이 필요 없는 경우는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TF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사례 또 새로운 어떤 그런 환경 변화에 많은 대응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 일환의 과정이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근 사무국 설치 당시 청장께서 특별히 부탁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반대가 많았는데 네. 설치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위원회 실적이 0건입니다. 없었습니다. 실적 자체가. 네. 근데 인건비까지 편성해서 상근 2자리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구민고충 해결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네. 구민을 위한 자리였다면 운영, 기획,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단 한 건도 없고요. 네. 이게 누군가를 위한 자리 아니었나 이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요 상근 2명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위원회가 출범해서 사무국이 설치되기 전까지 저도 자료를 보니까 4년 동안 총 8건의 구축민원을 접수받았고 그중에서 이송 6건, 각각 1건, 취약 1건 이렇게 됐는데 2025년도 올해는 총 13건의 구축민원이 접수됐어요.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시정 권고 2건, 의견 표명 6건, 기각 2건, 이송 2건 이렇게 해서 결정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상근직이 공석이죠. 상근직이 지금 이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상근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두 명인데 네. 지금 안 계시지 않습니까? 상근직이요? 예, 2분. 아직 계시죠, 아직. 그러면 9월 달까지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상근직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급여식으로 뭐 어떤 그런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왔을 오셨을 때 네. 수당식으로 한 번 네. 오셨을 때 약 한 15만 원 정도 제가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의회에서 네. 실적이 없으니까 네. 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까지 없애야 한다고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민원감사 담당관이 예. 이거 필수적이다, 폐지할 수 없다, 예. 정말 중요한 기구다, 예. 없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필수 기구라고 했는데 예. 방금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뭐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성과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요. 네, 지표 말씀해 예, 주시죠. 2025년도에 13건, 그러니까 13건이 고축민에 접수됐고요. 네. 그 13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 권고한 사항에서부터 네.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13건이 실적인가요? 예, 현재로 그렇게 지표상은 나와 있어요. 저 올해 고충 민원 접수 13건이고요. 이중 네. 이송 2건. 예. 그럼 처리 건수 11건이네요. 그러면 상근이 직원이 실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 최대 9건. 이게 실적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오는 민원은 네.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고 또 굉장히 논란이 많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복잡한 네. 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를 한 뭐 두어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복합적인 민원이 많아요. 예를 들면 무슨 뭐 건설업 관련 등록 민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세차장 뭐 소음 민원 이런 거 대표적인 사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해결했고 어떻게 권고를 해서 또 어떻게 네, 해결됐는지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좀 이게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의 운영이 저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예. 6월 행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충처리위원회 상담 건수, 현장조사 횟수, 상정된 안건 수를 물어보니까 네. 민원감사 담당관이 자기는 기억을 못한다,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밖에서 소문으로 돌던 분들이 상근직으로 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민원감사 담당관께서 절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딱 소문에 그 2분이 오셨어요. 사실 여기는 구청 조직에서 가장 기강이 바로 잡혀 있어야 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 구정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참 그 고영천 의원님이 밖에서 예. 듣는 소문도 소문인데 예. 또 그분이 또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이 원래 이제 사무국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한 분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씀을 가까우신 드리- 분들이잖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청장님하고. 예. 예. 사무국 구성은 한 분은
사무국 그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추천으로 해서 임명이 되고요. 한 분은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근데 뭐 고영찬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은 요즘 뭐 어디 가도 회의비가 보통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드리잖아요. 일반 위원회나 이런 데 참여하신 일반 주민도. 근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판단하려면 약간은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또 그런 민원에 대한 어떤 좌우 상황, 전후 상황을 알아야 되는 분들이 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 모집을 거쳤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평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채용을 하고요. 이 부분들이 이분들이 와서 사실은 큰 저기도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교체도 가능하고요. 전문가를 모실 수 있는데 전문가 모시려면은 이 비용 더 두세 배 더 드려야 됩니다. 채용 의혹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연구 좀 해보니까 다들 정상적인 절차는 다 밟으시더라고요. 당연히 밟아야죠.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감사 과정에서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 사무실을 찾아온 구민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고충을 말하러 왔는데 고충으로 발전되기 전에 민원 상태였던 그 민원을 듣던 동장님과 국장님이 그대로 앉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현직 공직자께서도 퇴직자가 다시 들어와 앉아있는 구조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고충 처리입니까? 이거 민원 방패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고충 처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전문가나 또 외부의 어떤 그런 분들을 모시면 이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는데 전혀 그분들은 이 정도의 이 대우 수준으로는 이게 응모를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 고충처리위원회를 실제로 이렇게 설치했던 게 그동안 불합리하게 시행하고 있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구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좀 보고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담당 부서의 직원들은 현행 법대로 처리를 해요. 근데 거기에 그 법대로 처리하다 보면은 고영찬 의원님도 아시지만은 선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현실들을 어떻게 하면은 취지는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국 운영비로 연 3,800만 원 가까운 인건비가 편성됐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을 보조하는 행정 인력이 있느냐고 묻는 말에 구충 현장구청장실의 그 멤버들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해놓고 정작 사무국 업무는 현장구청장실 직원들이 대신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청사 지하 1층에 있다는 사무국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팻말도 없고 위치 안내도도 없습니다. 금천 미래장학회 사무실 앞을 가니 옆에 덩그러니 X배너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금천 미래장학회 사무실 들어가서 왼쪽 공간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고충처리가 아니고 주민방해 또는 주민 혼선을 가중시키는 곳이지 고충이 있는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다고 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이제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 제기를 하죠. 그래서 제일 많이 오시는 게 현장구청장실입니다. 구청장실 옆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민원들이 오시고 거기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이 구청에 협소하다 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미래장학회와 협의를 해서 거기를 이제 입주하게 됐던 이제 배경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찾아가게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충처리위원회는 말하대로 고충처리위원회예요. 그러니까 현장구청장실은 직접적인 민원도 받고 여러 가지 하죠.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무국이에요. 그러니까 위원회로 접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사실은. 사무국 일하시는 2명이 위원회에
위원회 업무를 사무국이 본다는. 위원회 사무국이죠. 위원회 사무를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 지금 그럼 9건은 뭐예요? 누가 찾아와서 그럼 이분들을 만나시는 겁니까? 그 이제 고충처리위원회는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을 들어오는 그러니까 지금 부분에 사무국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네. 사무국에서 예. 현장도 나가보고 네. 또 사무국에서 객관적인 자료도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고 이런 그 것 민원을 어디다 접수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로 올리는 거죠. 위원회.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다 네. 어떻게 접수를 하냐고요, 주민들이. 주민들이 예. 접수처가 어디예요? 위원회에서는 바로 받지는 않죠. 접수처가 어디냐고요? 당연히 뭐 예를 들면 현장구청장실이나 민원 부서나 이런 데서 접수를 하죠. 그럼 이 두 분은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갖다가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제가 거예요. 봤을 때 지금 네. 청장님께서 요 네. 파악을 좀 잘 어긋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분들이 원래는 주민들이 왔을 때 이분들 만나가지고 1차적으로 하라고 해서 뽑아놓은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주민들하고 직접 상담도 하시고 네. 그런 부분도 있죠.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네. 운영하는 사무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인들 민원인들이 부서에다 민원 제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또 뭐 그것이 잘 안 되면 행정구청장실도 네. 오고 또 아니면 구청장의 바란다도 오고 또 구청장 직통 그러면 문자로도 뭐하러 둡니까? 네? 사무국 뭐하러 둬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현장구청장실이 있고 지금 방금 네. 말씀하시잖아요. 그 통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분들의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통로도 있는데 네. 그러면 왜 거기서 모든 게 해결돼야지 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뭘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혹시라도 문제 제기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부서에서 법대로 처리하죠. 근데 주민들은 나 이거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싫다. 그리고 더 우리가 네. 해달라. 그리고 그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뭐 전지전능하신 분들이세요? 예를 들면 정부에도 네. 민원부서가 있고요. 네.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네. 다양한 방식의 민원부서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까지도 있는데 네.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회도 호소했는데 잘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도 못하는 일을 이분들이 대신 해주세요 그러면? 또 대단하신 분들이시네 또 진짜. 보는 거죠. 뭘 또 봐요? 또 보면은 뭐가 바뀌어요? 민원이 예를 들면 자기가 소음 민원을 제기했어요. 근데 민원부서에서 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민원은 좀 불가하고 이런 행정처분이 좋다. 그럼 행정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추가적으로 또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분한테 그러면- 찾아가면 안 되던 민원이 해결돼요 그러면? 해결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1차적으로 행정의 문제인 거죠. 왜 일이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진행됩니까? 행정은 다층적으로 네. 민원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구청뿐만 아니라 정부도 똑같아요. 여러 가지 민원 부서가 있어요. 그럼 왜 권익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아니 그러니까 권익위원회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하라고 권익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왜 네. 우리 구청에 우리도 이렇게 만드는 불편한 거를 만들어 놓냐고요? 그리고 불편하게. 우리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왜냐면 불편하게 우리 만들어 놨는데 민원을- 그러니까 불편하게 왜 만들어 놨냐는 거지 아니, 않습니까? 국민들의 민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한 번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여기다가 설치하신 거예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듣는 건데. 그러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알겠습니다. 왜 설치됐어요? X배너 아래 부분을 보면 사무국 인원 부재 시 구충 현장구청장실로 방문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상근 인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현장구청장실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맞죠? 그러니까는 고영천 의원이 기본적인 시각이 조금 네. 저랑 틀린데 네. 예를 들면은 일반 주민이 네. 또 정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근데 정부의 해당 부서에서 네. 민원에 대한 답신을 줍니다. 네. 그 답신이 자기는 진짜 그 답신도 불만이 많다. 네. 그런 민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국민들이나 국민들은 어디다가 또 호소를 해요? 소송하기 전까지 법원 가기 그런 게 안 전까지는 되면 다양한 총장님께 부서로 가서 호소를 해야죠. 예를 왜 들면 이분들 총리시다- 퇴직 공무원들한테 왜 가서 아니, 호소를 해요? 총리시다가도 하고 네. 또 청와대에다가도 제기하고 하는 사람도 네.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네. 우리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부서에서 현장구청장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아까 현장구청장실도 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민원부서들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9건 한다. 9건. 고충 처리하겠다고 9건 했다고요 지금.
이렇게 건이 불편하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근데 일은 현장구청장실에서 어차피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그게 꼭 필요하냐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불편하고 업무 없고 성과 없고 그냥 사무국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게 이게 필요하냐고요. 현장구청장실에서 다 하는 그럼 일인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네. 아예 없애죠. 왜 만드셨어요? 왜 동의했습니까? 제가 만들었나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네. 구의 동의로 설치했잖아요. 네. 왜 설치했어요, 그러면?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그럼 동의 안 했어요? 네. 다른 분은 동의했어요. 요 아까 말씀하신 멘트가 네. 다 제가 했던 멘트입니다. 네. 예. 그러면 왜 시민고충처리를 왜 만들었어요? 만들어 달라고 청장님께서 특별히 예산부터 하셔가지고 편성된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탁을 드려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 청장님께서 의회에서 편성을 했으면은 그렇게 잘 활용하셔가지고 성과를 만들고 운영이 잘 됐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 안 하지 않습니까? 부실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이 1년 정도 됐는데 네. 1년에 대한 평가도 저희도 해보고 네. 그러는데 너무 성급하신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평가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스러우세요? 나름대로 이 성과들을 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을 제기했는데 행정 처분을 받다 보니 되게 이거는 불만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호소하고 또 다른 시각에서 그 해당 부서가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그 민원에 대해서 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시각적 자. 그런 또 여러 가지 효과가 자, 있을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최대 한 9건 업무를 했을 거다라고 보는데 네. 다 해가지고 13건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당시 때 자료 요구를 했더니 아무도 자료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근데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지금 구정질문 앞두고 자료 요청한 거에는 아주 정리까지 잘 돼가지고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이게 주목구구식 아닙니까 지금? 아무래도 의원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또 다시 추가적으로 다 살펴봤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상황이 실적도 없고 기록도 없고 오히려 전직자의 재등판, 사무국 기능은 실종되고 공석은 방치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두고 구청은 필수기관이다. 법적 근거가 있다. 폐지할 수 없다. 지금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청장님은? 그러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사무국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이제 지금은 시작이에요.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시작이기 때문에 네. 한 사업 운영의 과정들을 한 1, 네. 2년 보면서 네.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보시고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폐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또 접근의 민원에 대한 접근을 좀 찾아 나가는 그렇게 또 될 수 있겠죠. 이게 구민 고충을 듣는 최전선에 있는 기구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 요 앞으로 어떻게 잘 챙기겠습니다. 뭐 그 부분 어떻게 바꾸겠습니다라고 좀 답을 주셨으면 좋을 텐데 지금 계속 실적이 있다 좋다라고만 이야기하시니까 도통 이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제 기본 설립 취지에 맞춰서 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네. 잘 챙겨 나가야 되는 거는 저희 당연히 책무겠죠. 그래서 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큰 지역사회 이슈라든지 또 뭐 빈발하는 민원 유형들도 좀 분석을 해보고 또 실제로 부서에서 민원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처리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자기 기능과 자기 역할이 있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을 좀 찾아 나가도록 이렇게 풀어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셔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결국 두 사안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개청 30주년 기념 금천 하모니 축제는 자부심을 잃었고 고충처리위원회는 구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행정이 구민의 일상과 마음을 놓치면 어떤 예산도 어떤 기구도 어떤 구호도 공허해집니다. 구민은 뜻보다 체감을 기억하고 설명보다 결과를 판단합니다. 금천구가 30주년을 돌아보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구민의 체감 없는 축제, 구민의 신뢰 없는 고충 처리기구라면 그 어느 곳도 금천구의 다음 30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만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금천구가 다시 구민 중심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구청장님의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구민 앞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물론입니다. 개청 30년이 넘은 성숙된 금천의 실질적인 변화의 약속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연말입니다. 2025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최근 제기된 부의장 불심한 가결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저는 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또 의회 스스로의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5분 반을 통해 의회 운영을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금천구 의회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바로 서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한 채 오히려 본 의원에 대한 불신만이 상정 및 가결된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공간이며 견제와 균형, 책임과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일이 금천구의회가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저 역시 국민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에는 그 어린 회기 때보다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제9대 의회에서 마지막 구정질문이자 곧 다가올 제10대 금천구의 재입성을 준비하는 의원님들, 또 이번을 끝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시는 의원님들 모두에게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한 식구로서 의정활동을 함께 해온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서 경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계신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하여 일천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독산 2, 3, 4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순기입니다. 특히 이번 정례에는 2026년도 본회산 시민을 위해 각 부수장님께서도 많은 노고를 기울이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제9대 의회 마지막 정례인 만큼 모든 국가장님도 더욱 철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푸른 미래 도시국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와 그 대책 마련에 시급성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연간 4만여 건에 달하며 금천구에서도 2020년부터 현재까지 6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아닌 기존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 민원을 넘어 주민 건강과 주거권을 침해하며 분쟁과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024년에 발간한 층간소음 범죄의 실태와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형사사건은 1심 판결 기준으로 2023년 43건, 2022년 125건으로 10년 사이 약 3배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2022년까지 층간소음 관련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 비율은 전체 734건 중 73건으로 10%입니다. 상해폭행, 협박 등 폭력범죄는 518건으로 70%에 달하는 층간소음이 촉박한 범죄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1년부터 2022년 동안 자택근무 및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여 민원이 급증한 측면도 있으나 층간소음이 갈등과 범죄의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올해 4월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갈등을 겪는 주민이 안가품 범죄로 불러 용의자는 숨지고 총 6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바로 지난 토요일에는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입집의 인테리어 공사 소음에 불만을 품던 가해자가 층간소음의 격분에 입집에 찾아가 신경을 휘둘려 이웃을 살해한 살인사건도 이어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2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 바닥은 사람들이 걷거나 뛰는 소리와 같은 가벼운 충격인 경량 충격임과 가구가 떨어지거나 가전제품이 흔들리는 소리처럼 상대적으로 큰 충격임은 중량 충격임의 차단 성능이 각각 49데시벨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경량 충격임과 중량 충격임에 대한 최소한의 기능성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는 성능 등급을 확인받은 바닥 차단 구조로만 시공해야 하는 사전 인정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현장 80%는 중량 충격음의 성능 등급이 2등급으로 시공되었으나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드러났듯 민간 건설사의 70%가 법적 최소 기준에도 미달하는 4등급 수준으로 시공을 수행하였고 심지어 일부 사업계획서 승인과 분양 2등급으로 하였으나 입주 후 실제 성능 측정 결과는 72%로 법적 최소 성능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현장은 분양 시 성능 등급을 맞추는 척하지만 실제 시공 성능은 충족시키지 않은 채 일단 단일제로만 시공을 해놓고 건축물이 완공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준공도서상에 시공내역을 미기재하거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까지 드러났습니다. 성능 인증서는 95%는 신뢰하기 어렵고 현장 시공의 88%가 관리 부실이라는 사실도 충격적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부실 시공으로 인해 정작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사업 주체와 시공사는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오히려 분양 시 성능 등급을 내세워 부당한 가산 비용만을 챙기고 가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구청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라는 점입니다. 분양 모집 공고에서 제시한 성능보다 입주 후 실측 성능이 낮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구청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료였습니까? 구청의 입주민 피해 배상 대책과 층간소음 대책은 무엇입니까? 층간소음 문제는 준공 이후에는 구조적으로 재시공이 불가능한 만큼 사전 단계에서 철저한 검토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본의원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금천구민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를 보완을 제안합니다. 금천구는 현재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센터로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체 예방 시스템이 매우 취약합니다. 층간소음은 준공 이후 구조적으로 재시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만큼 사전 단계에서 실효성이 있는 검증과 관리 체계가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천구와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층간소음 차단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문가 심의 절차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세대가 최소 성능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바닥 층계기물 차단 구조 시공 및 감축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공 전 차단 구조 및 품질 관리 계획서를 공개하고 준공 전 품질 점검단 구성 및 현장 검사 체계를 도입하며 입주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금천구 자체 층간소음 관리 지침 제정 및 피해 배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는 구 차원의 독립적인 층간소음 예방 및 사후 관리의 체계적 구축 방안과 입주민 분양 공고 당시의 성능과 실제 입주 이후 성능 차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나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 방향과 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천구 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실효성 부재와 문제와 관련하여 푸른 미래 도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금천구는 시흥동 일대를 중심으로 1차 가로주택이 시흥 3동 3곳, 시흥 4동이 4곳, 한 곳, 시흥 5동이 8곳, 2차 가로주택이 시흥 1동 5곳, 시흥 3동이 4곳, 주민제한 시흥 3동 3곳, 모아타운 외 4곳, 신석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등 소규모 재건축 2곳, 자율주택 2곳, 총 35건의 우개소에 독산 D구역, 독산동 979번지 일대 신석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년간의 행정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2023년 8억 8,050만 원, 2024년 14억 8,067만 2천 원, 2025년 3차 추경까지 편성된 24억 7,875만 4천 원이 투입됐고 이 중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12억 8,905만 7천 원에 이른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자료 요청을 한 결과 다수 자치구에도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어 이는 금천 구민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소규모 정비사업 제도가 지닌 구조적 한계의 지분 규모가 작은 노후 주거지역의 지형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금천구는 2022년 급변하는 정비사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비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법령 안내 절차 지원, 자문단 운영, 주민 지원 가능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정비 사업이 가진 구조적 난제, 즉 대지 지분이 작아 사업성이 낮고 주민 갈등 조정이 필수적이며 기획, 조합 설립, 사업성, 분석, 의사결정까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지원센터의 기능과 권한이 정비사업 전 단계에서 걸쳐
실무와 조정을 아우르는 전담 상설지원단 수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신통통합계획 시즌 2를 발표하며 정비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영향평가가 최소화에 구청장 권한의 위임 확대 등 절차 간소화 기간 단축 중심의 제도를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애로사항인 지분구조 문제와 주민 갈등 조정 등보다 본질적인 정책 개선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천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정비지원센터의 지원 범위와 전문성 전담 기능을 어떻게 강화하고 하시고 확장할 계획인지, 또한 서울시의 제도 변화를 금천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위원은 다음 사항에 소관부서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부진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둘째, 주거정비센터가 정비사업 전 과정의 갈등 조정, 사업성 검토 전략,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권한을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 셋째, 서울시의 신통통합계획 제도를 금천구에 적용하는 것에 있어 단순 안내 수준을 넘어 실질적 실무 협상까지 최대할 수 있는지, 넷째, 아울러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의 지분, 기준 절차 요건 등 제도 개선을 공익적으로 건의할 사례는 있는지, 다섯째, 향후 3년간 금천구의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로드맵과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구역에 대한 대체 발전 모델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오늘 본위원이 드린 구정질문은 우리 금천구가 한 단계 더 성숙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그리고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시돼야 할 기본의 가치이자 지방자치 존재라는 이유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와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구청과 의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의 빈틈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 올 한 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는 믿음과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금천구가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본위원 역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연시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모두의 편안과 번영을 운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 일사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 자살률 문제, 그리고 빗물 펌프장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심각한 자살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자살 예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우리 금천구의 자살률은 다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9월 25일 국가데이터초와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 구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0.2명으로 서울시 평균 24.1명, 전국 평균 29.1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전년도 27.3명 대비 11% 증가했으며 연령 표준화 자살률 또한 2023년 19.2명에서 22명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남성은 45.2명, 여성은 15.2명으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 구는 국회 자살 예방 대상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하며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으로 자살률이 감소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최악의 자살률을 기록한 것은 우리 정책이 일시적 성과에 머물렀고 현장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집행부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생명 존중 안심마을과 마음건강학교를 운영하고 자살 예방 교육, 우울 스크리닝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구만의 자살 예방 체계와 독자적인 대응 사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2018년도부터 운영 중인 심리상담소 마을심해 예산은 2024년 1억 7,900만 원에서 2025년 1억 4,600만 원, 내년도 본 예산은 1억 2,400만 원으로 더욱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료와 생명지킴이 활동비 역시 당초 요구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결국 자살 예방 전체 예산은 2024년 3억 3,400만 원에서 2025년 2억 8,900만 원, 2026년 예산안에 2억 7,300만 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예산에 쓰이는 예산은 줄고 예방에 쓰이는 예산은 줄고 있는 모순된 현실입니다. 자살 예방 사업 이행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 대상 자살 예방 교육은 2023년 671명에서 2024년 1273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나 우울 스크리닝 검사는 18,277명에서 14,092명으로 무려 4,185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 역시 2,220명에서 2,029명으로 줄었고 마음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지원은 134명에서 110명,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도 684명에서 49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즉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세심히 관리하는 사업은 줄었고 반면 단순 교육 중심의 사업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의 불균형이 2024년도 최악의 자살률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생명 존중 안심마을 사업은 가산동, 독산일동, 시흥이동 등 최소 기준인 3개 동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인구 구조상 1인 가구 비중이 높고 고립, 우울 위험군이 많은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재원을 확보하여 모든 동에서 사업을 조속히 확대해 보다 촘촘한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15세에서 34세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년층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58회 정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생애 주기별 자살 예방 대책에 청년을 추가하고 자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 시기부터 감정 조절 및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이고 자살 위험 신호와 대처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건강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기 관리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긴급 복지 예산을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전액 집행해야 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곧바로 심리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와 정신건강 서비스가 긴밀히 연기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21일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9월 10일 김교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15인이 공동으로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 정신건강 문제가 두드러지는 청년층, 청소년 등에 대한 밀착형 서비스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국가적 과제로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살 문제는 이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입니다. 우리 구의 높은 자살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교육과 캠페인 중심 정책은 필요하지만 이제는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살 시도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기관, 응급실과의 연계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찰, 소방 등과의 긴급 협력 체계를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공유되는 근무 중 주요 사건 사고 보고에는 교통사고나 화재는 포함되어 있지만 자살자 발생이나 자살 시도 관련 보고는 없습니다. 의회가 현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독거노인,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 남성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심리 지원, 경제적, 사회적 고립 해소 프로그램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생계곤란으로 인한 자살은 단순한 정신건강 문제가 아니라 복지 서비스의 공백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복지와 보건이 함께 움직이는 찾아가는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통해 심리적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상담을 복지 서비스의 필수 연계 사업으로 지정하여 주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상담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상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살률은 우리 구 자살 예방 대책의 성과로 크게 낮아졌다고 하셨는데 2024년도는 다시 서울시 자치구 최고로 상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 자살 예방 대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자살률을 낮추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존중 자살 예방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명존중센터인 보건소, 심리상담소 마음쉼, 위탁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확대해 정신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합니다. 자살은 한 개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가족과 지역 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대표적인 사회적 재난입니다. 우리 교회의 높은 자살률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가장 절박한 민생 중 하나입니다. 행정력만으로 모든 원인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가 진심을 다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행정의 중심에 두고 정책 하나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많은 금천구가 아니라 살고 싶은 사람이 정말 많은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 펌프장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3일 제257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로 일상이 된 극한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침수 방지 체계의 강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6월 말부터 7월 장마철에만 대비하면 되던 것이 지금은 6월, 7월, 8월, 9월 등 거의 모든 여름철 내내 집중호우가 언제 내릴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같은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커 어떤 곳은 홍수가 지고 어떤 곳은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등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자연재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역시 2022년 8월 8일 저녁 단 1시간 동안 114mm의 폭우가 쏟아졌고 불과 사흘 만에 누적 강수량 449.5mm를 기록했습니다.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 지하 상가, 도로, 하천 등 총 1,886여 건 1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당시 특별 재난 지역 지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목소리를 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금천 구민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다른 지역과 똑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인정 피해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에는 집중호우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 5곳의 빗물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평상시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재난 시에는 침수를 막는 마지막 방어선이자 가장 핵심적인 기반 시설입니다. 지난 5분 자유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의 모든 빗물 펌프장은 시간당 95mm, 즉 30년 빈도 강우량까지만 감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반복되고 있고 실제로 올 여름 은평구에서도 이러한 국지성 호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치수과 답변을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자치구 18개소의 빗물 펌프장에 대해서만 50년 빈도 시간당 100mm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 구의 모든 빗물 펌프장이 50년 빈도조차 충족하지 못함에도 서울시의 개선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2020년도와 같은 폭우가 쏟아질 경우 우리 구는 다시 그대로 수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소 100년 빈도 이상의 극한 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외부 재원 확보와 개선 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한편 빗물 펌프장의 안전관리 체계도 여전히 미흡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배 전반 등 주요 전기 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우리 구 소속 전기 안전 관리자가 있음에도 직접 조치를 하지 못하고 별도 용역 계약도 없는 전기 설비 유지 관리 업체 직원이 와야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위험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이 적실합니다. 시설 노후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5개 펌프장에 배수 펌프 19대 모두 설치된 지 20년이 넘었고 물속 부유물을 걸러내는 제진기는 6개 중 4개, 전기를 제어하는 수배 전반은 5개 중 1개, 변압기는 10개 중 2개가 20년 이상 된 상태입니다. 특히 가산입 펌프장은 2021년에 관리 컴퓨터 고장으로 가동 데이터 일부가 영구 손실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설비는 노후화되고 위험 요인은 누적되고 있지만 빗물 펌프장 개선 및 운영 관련 예산은 크게 줄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12억에서 14억이었던 예산이 2025년에는 4억, 내년에는 6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비 등 외부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매년 예산이 크게 출렁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방용 양수기 및 부속 자재 구매 예산이 재원 부족으로 삭감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방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서울시 등 외부 재원 확보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인력 운용도 문제입니다. 각 펌프장에서는 평상시 전기안전관리자 등 2명이 상근하고 보강 단계부터 1단계까지는 교대를 위해 1명씩 근무하며 2단계 이상 비상 근무 시에는 2명이 24시간 함께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장시간 비상 근무가 이어지면 교체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대체할 전기안전관리자 등 전문 인력 대체 근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금천구와 월 은평구처럼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지속적으로 내릴 경우 우리 구 빗물 펌프장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치수안전과와 협력하여 설계 빈도를 10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절할 필요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설계 빈도 상향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빗물 펌프장 시설의 개선 계획과 외부 재원 확보 계획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천구는 지난 7월 주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금천을 목표로 내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안전은 구호나 홍보가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과 관리 체계가 지켜져야 합니다. 빗물발부터 하수 관로를 비롯한 빗물 펌프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가정과 생업으로 이어집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시고 안전관리와 사전 대응 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자분들의 답변 자료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해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해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 답변 후 보충 질문 순위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 질문 건별로 답변자를 지정하였기에 구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 지정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및 그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이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폭행,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층간소음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 간의 상생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시공 구조적 문제와 관련하여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인기관의 시험 절차를 통해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를 인정받은 바닥 구조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공사 중인 독산동 청년주택의 경우 1등급에서 2등급 자재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이 법제화되기 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구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기존 바닥 위 층간소음 저감 매트 추가 시공 등이 필요하나 이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자체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택가에서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 공감학교 사업 및 입주자 대표회의 윤리교육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신축한 아파트는 그 새로운 층간소음 규정에 따라서 신축을 해서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구축 아파트 간에 입주민들의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구축 아파트와 관련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공감학교 사업에서는 공동주택 갈등 예방을 위해 매년 단지 내 어린이집 아동과 학부모, 관리 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업 운영 방식을 입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축제형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갈등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층간소음 예방 다짐 서명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여 갈등 예방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 윤리교육을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소장,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 규약, 운영 절차 및 분쟁 해결 방법 등의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통해 단지 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입주민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세부 사업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의자다리 커버 나눔, 층간소음 관련 공모전, 층간소음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층간소음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자체 대응 방안으로는 단지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사자 간 의견 청취 및 중재 제안 등으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금천구는 700세대 이상 11개 단지 모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 중 15개 단지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구성된 단지에 대해서도 모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동주택 내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으며 공동주택 공감학교 사업 추진 시 단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갈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순기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금천구 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실효성 부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사업 구역의 기반 시설 등의 대대적인 정비를 수반하는
재개발 사업의 사업 요건인 비정형 필지, 도로, 접근성 부족, 기반시설 불량 등이 충족되지 않아 대규모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택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 기반 시설의 구조를 유지하며 5천에서 2만 평방미터의 소규모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토부 선도사업 3개소, 자치구 공모사업 2개소, 주민제한 1개소, 총 6개소의 모아타운 사업과 모아타운 외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5개소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시흥 3동 943번지 그리고 시흥 4동 817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서울시 통합 심의를 완료하였고 25년 10월 한미연립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처리되었고 25년 11월 시흥 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서울시 통합심의가 완료되는 등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모아타운 관리계획 고시 이후 조합 설립 인가, 통합심의, 사업 시행 인가 등의 절차 이행 중으로 2026년에는 시흥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석수빌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추진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의 사업 구역에서 추진됨에 따라 대규모 정비 사업인 재개발 사업에 비해 적은 세대수로 사업성이 다소 낮을 수 있으나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 사업에 비해 사업 절차가 간소하여 사업 기간이 6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 비율 완화, 조합 사업비 지원, 융자 지원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 자문단 활용, 전 단계 공정관리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금천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부진의 원인은 소규모 부지 특성상 건설 공사비 상승에 비해 분양가가 낮음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낮아 이익률 저하로 인해 대형 건설사의 참여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세대 주택 비율이 높아 조합원 수는 많고 일반 분양 물량이 적어 사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책으로 서울시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사업 개선을 위하여 공공기여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준 완화 등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천구는 지난 22년 주거정비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주거정비 전문가 컨설팅, 주거정비 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등 주거정비 사업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 간 주민 갈등 방지와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성 검토 및 전략계획 수립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가 함께 사전기획회의를 통한 사업성 검토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 진행합니다.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공정관리를 통해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개선 사항 발생 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 비율 완화, 조합 사업비 지원, 융자 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 자문단을 활용해서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유연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준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준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침수 방지 체계 문제점에 대해 침수의 구조적 원인과 중장기 계획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단기간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침수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중첩될 때 발생되게 됩니다. 첫째, 빗물이 특정 지역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형적인 문제. 둘째로 집중된 빗물을 하천으로 보내는 관로의 용량 부족이나 노후의 문제. 그리고 모인 빗물을 신속하게 배제해야 하는 빗물 펌프장의 처리 능력의 한계.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내린 100년 빈도 수준의 집중호우로 금천구 일부 지역 침수 역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침수 문제를 단순히 노후 펌프장 시설 개선 방식이 아니라 배수 체계의 개선, 노후 관로의 개선, 그리고 펌프장 성능 개선을 연계한 입체적인 대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빗물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지형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배수 체계 개선 대책입니다. 첫째로 침수 취약 지역 중 하나인 시흥 사거리 현대시장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우기철에 현대시장을 관통하는 하수박스로 우수가 집중됨에 따라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26년 8월까지 독산로 하부에 가로 2m, 세로 2m 규모의 하수암거 652m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하수관로 배수 용량 개선 대책입니다. 2022년 집중호우 시 도로와 다수의 주택이 침수된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일대의 배수 용량 개선을 위해서 별별 마을 주변에 가로 3m, 세로 2m 규모의 하수암거 252m를 내년까지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5년간 316억 원 이상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관경 확대 작업을 지속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부 취약 지역은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의 호우까지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용량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시흥 사거리 및 가디역 별별마을 일대 침수 피해 위험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대형 하수암거는 임시 저류조 기능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습폭우 대응에 큰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노후 빗물 펌프장 시설 성능 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빗물 펌프장 방제 성능 목표를 50년 빈도, 시간당 100mm 이상 기준으로 상향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전역에 30년 빈도 미만의 펌프장 18개소에 대해서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서울시는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빗물 펌프장 5개소는 3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어서 2030년 이후에 50년 빈도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펌프장 성능 개선 이전에 노후 시설물 개선을 위해서 관내 5개 빗물 펌프장 중에서 가산 1, 2, 시흥 빗물 펌프장 3개소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노후된 수 배전반, 제어 설비 등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및 내년도 예산 현액이 적어 보이는 것은 수배 전반 교체의 주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구비 예산은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미, 독산 빗물 펌프장 2개소는 2027년도 내구 연한이 도래하게 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비 예산을 지원받아 시설물 교체와 함께 성능 향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빗물 펌프장 인력 운영 방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펌프장 근무자는 정기 기계직 공무원 2명이고 우기철 비상 발령 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격을 갖춘 금천구 소속 공무원이 치수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고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안전관리자는 금천구 소속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시설물 점검을 목적으로 각 펌프장별로 한 명씩 배치되어 있고 전기기계 시설물의 상시 점검과 경미한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의 정비와 개량이 필요한 구조적인 개량이 필요한 사항들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2022년도와 같은 극심한 집중호우에도 대응이 가능한 치수 안전망을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래할 2026년 장마철 대비 우기 전후에 침수 취약지역 하수시설에 대한 준설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민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예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 개정을 통해 살펴주시는 정재동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자살률은 서울시에서 2022년 1위, 23년 4위, 24년 1위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자살률의 경우 연령 구성에 따른 영향을 받아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순위 비교를 위해서는 연령 표준화 자살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령 표준화 자살률의 경우 우리 구는 2022년 2위, 2023년 12위, 2024년 7위입니다. 연령 표준화 사망률로 비교 시 22년에 비해 23년 자살률이 크게 향상되었기에 이를 널리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단순 자살률로 통계 발표를 하였으나 2026년부터는 국가정부 합동평가도 연령 표준화 자살률을 연평균 변화율로 측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천구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타구에 비해 빠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4년 20.9%, 25년 22.1%에 해당하여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24년 1인 가구 비율이 52.1%에서 25년 53.3%로 고립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가 적은 우리 구의 특성상 사망자 1명 증가에도 자살률이 크게 변동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금천구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신과적 문제, 경제적 이유, 육체적 질병이 90%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고립, 스트레스 등과 같은 기타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자살 예방 대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자살 예방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외에도 구비 예산으로 생명존중센터와 마음심 심리상담센터 운영을 통하여 상담과 예방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의 경우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노원과 우리구만 동해 30%를 안심마을로 조성하는 1단계가 완성이 되었고 타구는 이제야 겨우 시작 단계입니다.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캠페인 23회, 마을버스 내부 시트 광고 게시, 마음상담 안내 현수막 게시, 청년주택, 가산동 행복주택, 고시원 거주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우울검진 실시 및 생명사랑 자판기 운영, 유족 인식 캠페인, 각종 축제 홍보 부스 운영, 마음건강학교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25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센티브 평가 우수구 선정, 정부 합동평가인 신규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성과 목표 상회 달성, 국가 공모사업인 생명존중 안심마을 구축 사업의 목표 또한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 예방을 위한 다문화 협력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청년과 복지정책과 어린장애인과 의학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자살 예방 TF팀 회의를 반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청 각과에서 할 수 있는 예방활동과 사각지대 발굴, 고위험군 관리체계 강화, 일자리 주거 복지 서비스의 연계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자살 예방 응급대응 회의를 개최하여 경찰, 소방, 정신센터, 희명병원, 성지병원, 공공병상 운영 중인 연세 서울병원 등이 모여 자살 예방 위기 대응의 성과와 한계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 예방 사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력만큼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는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도 내실 있고 주민이 체감하는 자살 예방 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협의체 운영 및 유관기관 협약 등 보건과 복지, 민과 관을 아우르는 자살 예방 체계 구축으로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중 마음건강검진 심리상담 지원, 생명이음 청진기, 자살 고위험군 관리 실적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이유는 2024년 7월 민간심리상담센터 바우처 사업이 도입되어 마음투자 사업이 신규로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평가를 통한 직접관리, 마음치유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생명존중 안심마을의 경우 현재 저희 더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을 이제 공모사업을 하면 적극적으로 응하여 할 것이고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고찰을 해보도록 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위험군 발굴을 위하여 각동의 생명지킴이 활동가를 통한 이제 돌봄 체계 강화라든지 생명이음 청진기 마음건강 검진 사업은 이제 진행과 동시에 마을 간호사, 서울 아기 간호사, 동복지 플래너, 통합 돌봄 사업 협력을 통해 예방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그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 평가를 통해서 직접 관리, 마음치유 힐링 프로그램 등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살 예방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동행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혜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내가 보충 질문을 받지 않으려고 내가 제안까지 층간소음을 3가지를 제안했고 또 신통주택에 대해서 5가지를 제안했는데 잘 받았지만 한두 가지는 좀 저하고 견해차가 있으니까 제가 부서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현수 국장님은 지금 이 정례 끝나면 공로시 들어가시죠? 그래서 제가 공로시는 잘 가시기 바라면서 제가 우리 유현수 국장한테는 미안한 감을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2007년도 제가 2006년에 5대 들어와서 상당히 금천구에 문제점을 낱낱이 했고 그 책임을 통감하고 떠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2023년 1월 1일 오실 때
흔쾌히 오셔갖고 다시 만나 뵀는데 앞으로 나가셔서 좋은 자리, 좋게 건강하고 잘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시 그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날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모든 걸 잊기 바랍니다. 잘 들었으니까 제 부서에 한두 가지만 그 질문 내용과 틀린 것은 제가 제안 요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고 건강하십시오. 정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굳이 안 나오셔도 될 것 같고요. 소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이제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답변을 들었는데 두 건을 보면, 형식적인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고, 여기에 대한 정말 진심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제가 이제 좀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같은 경우도 자살이 남의 일이고 또 남의 생명이기에 관해서 어찌 개입을 할 수 있겠냐라는 이렇게 속마음이 약간 비춰지는 듯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승윤 국장님께는 시흥 사거리 관련해서 제가 5분 자유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 말까지 완료 계획을 6월 전까지 좀 당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한 내용들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 가지시고 진심을 다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잊지 말고 정책 하나하나에 사람 중심의 방향으로 적극 행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구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